안녕하십니까? 네.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네. 213페이지 조건과 기한할 차례입니다. 이거 하고 계약법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네. 혹시 책 자르신 분 없죠? 어디 봤더니 책을 분철하신 분이 있던데 딱 물건까지 잘라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약법으로 이렇게 멍하게 들으신 분이 어디 있던데. 자, 213페이지 부관.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문을 외우고요. 몇 가지 판례 중요한 거 한 4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걸 이제 다음 순환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맞아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늪에 빠져듭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도 이해해서 절대로 못 풉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를 아시겠죠? 부관 법률행위에 부가된 약관의 준말입니다. 부가된 약관. 우리 계약 같은 법률행위 하다 보면 특약 같은 거 많이 하죠? 특약을 많이 해요. 그 특약 중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것들을 모아서 부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약 중에서 계약에 특약 사항이 있는데 그 특약 사항 중에서 요러한 성격을 가진 것을 모아서 부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런 것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해요.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갑이 단서를 달았어요. 26회 시험에 합격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는데 시험에 붙으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갑이 을에게 지금 다달이 학원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학원비를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증여입니다. 이것도. 현재 다달이 학원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거 중단하겠죠? 시험에 붙었는데 학원비를 줄 필요가 없죠. 중단을 할 거예요. 중단을 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또 갑과 을이 3월 25일 날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했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죠. 언제 효력이 생겨요? 4월 1일이 되면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언제 소멸해요? 6월 30일이 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의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어요.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그 계약의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 지금 26회 시험에 합격하느냐에 따라서 갑을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4월 1일 또는 6월 30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따라서 갑을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요 26회 시험 합격이나 4월 1일 또는 6월 30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들은 갑과 을 사이에 이미 성립이 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게 되는 장래 사실. 이면서 당사자가 부과를 했어요. 당사자가. 이렇게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을 모아서 법률행위의 부관
하게 됩니다. 특약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놈만 모아서 부관이라 하자 이렇게. 두 번째로 그 부관에는 26회 시험 합격처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합격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죠. 이런 걸 조건. 4월 1일이 되었다 또는 6월 30일이 되었다처럼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기한. 이렇게 부르고 각각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 도래라고 부르며 이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각각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하죠. 이럴 때 조건의 경우 이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걸 해제 조건, 기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시기, 소멸하는 거 종기.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안 외우고 부관이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순환에서도 이건 외우시자 그랬었어요. 그렇죠? 나 안 외웠죠 아직. 예? 다음 순환에 또 여쭤볼 거예요. 이거 안 외우고 부관이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나는 싫어. 나는 이걸 해제라고 부르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그럼 제가 뭐라 안 해. 그거 우기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걸 정지라고 부르냐.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213페이지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부관이란 뭐며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먼저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이걸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네, 한 장을 넘깁니다. 양가라 3번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갑이 사망하면 건물을 주겠다. 갑이 사망하면 반드시 죽죠. 네. 조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갑이 을에게 병이 죽으면 집을 주겠다. 조건부 증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병이 죽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 언제 죽는지가 불확실할 뿐이지 죽는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과 기한을 먼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느닷없이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나왔습니다. 교재 목차대로 하겠습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란 모든 법률에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더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일단 외우세요. 가다너수.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행위. 여기는 조건 못 붙입니다. 일단 못 붙여요. 네.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기억하셨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왔었어요. 자, 단독행위 조건을 못 붙인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요. 을한테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우리 그만 만날까? 헤어질까? 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그러자 라고 승낙을 하고 갑과 을이 합의로 헤어지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헤어질 때 갑이 일방적으로 헤어져! 라고 연락을 하고 연락을 딱 끊어버려.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헤어지는 게 여기 혹시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당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헤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합의로 헤어지는 게 있고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게 있고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게 단독행위죠. 근데 단독행위는 특징이 뭐예요? 단독행위 한 자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효과가 발생. 이게 단독행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헤어져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을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헤어지게 됩니다. 갑의 의사대로. 여기까지 됐죠? 이게 단독행위 특징이에요. 근데 갑이 여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네가 계속해서 술 처먹고 주사를 부리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한데요. 아주 싫어하는 게 주사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거. 그래서 이런 예를 항상 듭니다.
고등학교 친구 주사 부리는 친구 중에 한 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끔찍하기 싫어합니다. 주사 부리는.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중앙선 가서 들어놓아요. 중앙선을 가서 들어놓아 술 먹으면. 그리고 옛날 공중전화 같은 데 이렇게 사람 전화 걸고 있으면 괜히 가서 때려. 얘 술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일 처리해야 돼. 아우 막 환장. 겨우겨우 집에 데려다 놔요.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파출소에 있다고. 집에 데려다 놨는데 아주 심각한 주사를 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사, 생각만. 여기 없으시죠? 네. 저는 주사가 딱 하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자요, 그냥 이렇게. 아주 착하죠? 어쨌든 갑이 연한테 그냥 헤어져라고 단독행위 한 게 아니라 주사를 부리면 헤어져 그랬을까?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헤어지는 효과가 갑의 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을이 주사를 계속 부리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단독행위는 갑의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갑이 의도한 대로 헤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의 단독행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단독행위는 이래서는 안 돼요. 행위한 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그냥 생겨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독행위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돼. 그래서 못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갑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을은 개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이는데 예외가 있어요.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요걸 기억하셔야 돼. 첫째가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을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였으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주사 부리면 헤어져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질 않으니까 을은 개무시하면 돼요. 그게 원칙인데 을이 알았어 그랬어요. 이러면 괜찮대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하나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게 있어요. 이익만. 얘가 유증과 채무면제가 있는데요.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고요. 채무면제는 말 그대로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꿔준 게 있는데 갚지 마 그랬어요. 이게 채무면제예요.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갑이 여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26개 시험에 붙으면 갚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을한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한테는 뭐만 줘요? 이익만 있어요. 이익만. 시험 붙으면 시험도 붙었고 돈도 안 갚아도 되고 이익만 생겨. 그러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채무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그냥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럼 O. 근데 앞에 채무 면제와 같은 요 말 들어가면 요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는 그냥 눈도장만 찍어주세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때 정지조건 붙일 수 있다. 요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그냥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시험 문제가 요놈하고요. 요놈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위에 건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가다노수 외우시고요.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평행.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머릿속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거기 이제 단독행위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가라서 한 번에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함부로 조건을 붙여버리면 그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의 종류라고 해서 정조건, 해제조건이 나와 있는데 정조건은 아까 정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성취하게 되면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런 걸 정조건, 해제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체크만 해주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정조건에 해당되는 거 하나, 해제조건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기억합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요.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할부로 샀을 때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도 소유권은 일단 넘어오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유보되어 있다가 대금을 완납하면 넘어가요. 그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그러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대금 완납. 할부 거래를 했을 때 대금을 할부 기간 내에 완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완납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완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아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니죠. 꼭 죽으니까 그건 반드시 발생하는 기한이지만 돈을 완납하는 거는 완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완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완납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돼요. 해제 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대충 이해됐으면 외우는 거예요. 에? 이거를 말씀드리면 다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각을 또 다시 해. 자,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대금 완납은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고 완납을 했으면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효력이 생겼으니까 이거 대금 완납이 정조건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그러면 일부러 후딱 지나가.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박으면 돼.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매매. 딱 이러고 넘어가.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가 약혼뇌물 수수가 하나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약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증여계약입니다. 이미 반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발생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되돌려줘요. 반지를 되돌려준다는 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언제 효력이 소멸해요?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그럼 약혼을 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다 안 한다 확실 불확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됐어. 조건이 성취가 됐어. 반지를 돌려주게 됐어. 효력이 소멸했어. 그럼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럼 외우면 돼요. 약혼녀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딱.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둡니다. 정조건 하나, 해제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조건이라고. 가짜 조건이 있어요.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151조 1항 불법 조건이라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우리가 오른쪽 양가로 이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보신 적 있죠? 이거 뭐예요? 줬다가 헤어지면 도로 뺏는 계약이라 그랬죠. 증여계약 자체는 반사의 질서인가? 아니에요. 근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붙여버리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이거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는 식으로 10년 동안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주댕이가 아파져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뭐라고요? 법률행위 전체가 뭐예요? 전체. 그 다음에 조건이란 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거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것을 기성이라고 하고요. 발생이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할 텐데요. 이 기성 조건이나 불능 조건을 당사자가 모르고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왼쪽 다시 박스 안에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3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기성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216페이지 맨 밑에 박스. 이때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고요.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가 되고요. 법률행위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부과가 되어 있으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돼요. 외워야 돼요.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해하면 더 어렵습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성조건이 정조건인 경우 무효다. X. 예? X. 불능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에 그 범죄는 무효로 한다. 2번이나 나왔어요. X.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그냥 외우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넘어갑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수의, 비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 중에 두 번째 줄 순수수의 조건, 요것만 기억합니다. 순수수의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당사자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기분이 좋아지면 장난감 사주겠다. 엄마 기분이 좋아지면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엄마한테. 이 엄마는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분 나쁘다 그랬죠. 네? 웃고 있어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조건 성취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 마음에만 달려있고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 이걸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거 조건 아닙니다. 따라서 순수 수의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하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의 뜻을 봤고요. 조건의 종류 몇 개 확인했고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효력이라고 해서 조건은 정조건이 붙어있든 해제 조건이 붙어있든 성취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효력이. 만약에 정조건이 붙어있으면 정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지만 성취되면 유효가 되니까 반대가 돼버리고 해제 조건도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유효였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행위를 얘기할 때는 효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조건 성취 전과 후를 나눠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조문도 이렇게 조건 성취 전과 후로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취 전에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취 후 147조 하나가 있어요. 이때 150조 반신의 행위라고요. 오른쪽 2번.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이게 뭔지 봅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린 걸로 대충 이해하시고 바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갑이 이렇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얘는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이익이 생겨요. 그쵸? 반면에 갑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갑은 의리 시험에 붙으면 즉 조건이 성취되면 아파트가 날아가니까 불이익이죠. 경제적으로 얘는 불이익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 두 놈이 야비한 행위를 해. 얘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해. 물 떠놓고 기도해.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것까진 괜찮아. 괜찮은데 시험 전날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를 먹여서 3박 4일을 재워버려. 그럼 얘가 시험을 못 보게 됐죠. 이걸 이렇게 말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분명히 을은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한테 뭐라고? 아파트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반면에 얘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길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야 되죠. 야백에 붙는 게 있어. 시험 전날까지 복습 안 하고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맨날 복습하는데 안 했어. 점수도 안 나와. 근데 아파트는 탐이나. 시험 전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요? 온몸에 도배를 하고 들어가.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을 쓸 데가 없네. 발바닥에다가. 온몸에 도배를 하고 들어가서 붙어버렸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때 반대 당사자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너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붙은 거 아니잖냐? 컨닝해서 붙었지? 나 아파트 못 줘.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반신의 행위예요. 집에 가시면요, 온몸 도배밖에 생각이 안 나. 집에 가면 온몸 도배밖에, 왼쪽 팔뚝에 무슨 과목을 썼다 그랬지? 이정환이가 이런 거 생각나. 이런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조문을. 양가라 1번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밑에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요거.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체크만 해줍니다. 조금 까다로운 판례들은 제가 다음 순환에 한다 그랬어요. 기본이 되는 것만 오늘 먼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조건 성취 전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을의 입장에서는요. 시험 합격 전에도 뭘 기대하고 있죠. 뭘 기대해요? 아파트. 그 기대권이에요. 이 기대권을 우리 민법이 두 가지 조문을 줘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거 침해 금지.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상대방이 조건 성취로 받을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갑이 아파트를 팔아버렸대. 그럼 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기대권 침해 금지입니다.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그래서 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을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다음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148조예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조건 성취가 있는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붙은 다음에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또 하나가 그 위에 있는 조문.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하나 더 보존자도 끼워넣어요.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을이 갖고 있는 저 권리,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이 권리를 아직 시험에 안 붙었으니까 이 권리 생기진 않았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이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있다에다 그냥 동그라미를 박박. 이건 시험 질문에 없다로밖에 안 나와요. 틀리게 나오면. 이때 처분이 뭔지, 상속이 뭔지, 보존이 뭔지, 담보가 뭔지, 여기서 보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떨어져.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중에 보존에 대해서는 제가 물권법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존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확 박으시면 돼요.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이해 안 해도 되니까 머리가 안 아프단 말이에요. 암기만 하면 되니까. 2차 과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2차 과목은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뭐 이해가 뭐 필요 있어요. 그렇죠? 2차 과목 강의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2차 과목은 시험 막판에 그냥 디립다 외우면 돼요. 그럼 충분히 합격합니다. 2차 과목. 민법은 막판에 이해가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외운다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건 괜찮아. 외워도 돼. 지금부터. 부과는. 어쨌든 조건 성취 전에 조문 3개 머릿속에 박으셔야 되고요. 성취 후 147조 1항에서는 정지 조건이 성취한 때면 중요한 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요. 법률 행위시로 소급이 아니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요. 그러니까 장래효예요. 2항도 마찬가지예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역시 장래효입니다. 이거 소구표를 해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이거.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줬고 시험 붙으면 중단하기로 해서 붙었어. 소급을 해버리면요. 을은 지금까지 받은 학원비를 토해내야 돼요. 소급을 한다면. 저 갑과 을 사이 학원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을은 지금까지 받은 학원비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합격하더라도 기분 좀 더럽겠죠. 그러니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 거야.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이것도 법률행위시로 소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아니야.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당사자 합의로 뭐를 인정할 수 있다?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이렇게 학원비를 대줬고요. 을이 시험에 붙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다달이 너한테 학원비를 주느라고 좀 대출을 좀 받았다. 빚이 좀 있는데 너 학원 시험도 붙었고 기분도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줬던 학원비를 좀 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을이 쿨하게 돌려주겠대. 그걸 막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47조 사망. 이것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조건 성취 효력을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야.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게 돼요.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147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조건에서는 딱 요 정도만, 아까 판례 체크하고 넘어간 거 그거 빼고 일단 요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조건과 관련된 문제 99%가 풀립니다. 99%가 풀려요. 그럼 기한 보면 돼요. 이제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기한. 이번에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 아까 이거하고 비슷버리해요. 갖다 넣어서. 그런데 요거는 기한을 붙여야 돼요. 요거 어음 보세요. 어음을 발행할 때 보면요, 어음면에다가 어음금 지급일을 박아요. 언제 주겠다 날짜를 박아요. 지급일을. 그럼 그 지급일이 되면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어음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어음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건 어음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언제 발생해? 지급일. 그럼 그 지급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 어음수표에는 시기를 꼭 붙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할 때 어음수표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기 붙여야 되니까.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종기 말씀드렸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아까 말씀드렸어요.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이에요. 반드시 발생하는데 언제인지와 관련해서 확정기한은 언제인지까지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성년자가 되는 날 확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죠. 신분증만 보면 날짜 확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아까 갑이 을에게 병이 죽으면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내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주겠다. 개가 죽으면 확실 불확실? 확실. 근데 언제 죽어? 몰라. 불확정기한. 그래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발생한다는 건 분명한데 언젠지와 관련해서 언젠지까지 확실하면 확정기한, 언젠지가 불확실하면 이건 불확정기한.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련 판례 사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체크만 해둡니다. 부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부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체크만 해둡니다. 집에서 혹시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안 돼. 체크만 해줍니다. 자, 2절 기한부 행위 효력, 기한부 행위 효력도요.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누고요. 기한도래 전에 이걸 적용을 해요. 갑이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을은 잔뜩 기대하겠죠. 그 기대권 침해하지 마라. 그 기대권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한도래 후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152조를 보면요. 1항에 시기 있는 법률에는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에는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소급표 규정이 없어요. 기한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 성취와는 달리 소급표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147조 3항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게 조건에는 있어요? 기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다 쭉쭉 그으셔야 돼요. 기한 도래는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 도래에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급표 있는 행위에 기한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권대리 추인하고 법률행위 취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 법률행위 취소 모두 다 소급표가 있죠. 근데 여기에 기한을 붙여. 예를 들어 갑이을에게 1월 10일 날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 취소는 1월 30일 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1월 10일 날 취소를 했는데 효력은 언제 생긴다? 1월 30일 날. 시기를 붙였죠. 자, 그럼 1월 30일이 됐어요? 취소 효력이 언제부터 생겨요? 아니죠. 소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1월 30일이 됐어요? 취소 효력이 생겼어? 1월 30일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겨요? 소급해서 생겨.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취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붙이나 마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월 30일부터 취소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1월 30일이 되었을 때 취소 효력은 1월 30일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소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취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 붙이는 거예요.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표 있는 행에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기한에서는 그거 잘 나왔어요. 소급표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다음 이제 기한에서는 조건과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게 기한의 이익이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을 신용대출을 1년을 빌려요. 다달이 이자를 냅니다. 다달이 이자를 내면 아직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은행이 원금 다 갚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나는 변제기가 될 때까지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죠. 그런 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시기나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이걸 기한의 이익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이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게 있고요.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채무자에게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를 주지 않고 돈을 빌리는 거. 당연히 채무자한테만 이익이죠.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무자도 돈을 빌려 쓰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도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으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 무상임치라고요. 무상임치는 보관료 지급하지 않는 보관계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학원과 처음 계약을 맺었을 때 학원에서 책을 6권을 줘요. 6과목? 뚱뚱하죠. 다 못 갖고 가죠. 학원에 맡겨놓고 하루에 한 권씩 가져가신 분 있죠. 그게 무상임치예요. 학원에다 책의 보관을 맡겼죠. 보관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이게 무상임치. 이때 보관을 맡긴 여러분이 임치인, 학원이 수치인. 이때 임치인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보관을 요구할 권리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치인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학원에다가 보관료 한 푼도 안 두고 책을 일주일간 맡기기로 했다. 누구만 기한이 있는 거야? 맡긴 사람만 보관료 한 푼 주지 않고 일주일간 맡길 수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맡긴 사람만, 즉 채권자만, 임치만 기한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혀지는데 안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누구한테 기한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더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이거 외우셔야 되죠.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추정한답니다. 뭐라고요? 추정한다.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시자? 소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겼다. 채무자는 소송에서 자신한테 기한 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추정되니까.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반대 사실 나한테 있다라는 걸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책과 관련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2번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는가? 있죠.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됐어 은행에. 근데 목돈이 생겼어.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 갚아버리면 그만이죠.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 은행은 어때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은행은 손해가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놨어요. 153조 2항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기한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손해배상하고 포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한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목돈 생겨서 돈을 갚았으니까 마치 기한이 도래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렸죠. 기한 이익 포기의 효과, 기한 도래, 소구표 장래효, 장래효.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줬는데요,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시켜버렸어요. 은행은 이 채무자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은행은 아직 변지가 남았어도 채무자한테 야, 돈 다 갚아 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기한이익 상실. 자, 일단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아까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거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기한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니까 그걸 박탈하는 건 누굴 위한 제도다? 채권자를 위한 제도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다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388조 1호, 2호가 있어요. 1호 외우셔야 돼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저당권 침해에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좀 외우셔야 될 조문이에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때. 또 하나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여기 민법에 있는 거고요. 388조.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요게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 이렇게 됩니다. 또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도 있어요.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걸로 계산하시면은 영수증 받으시죠? 그 뒷면 읽어보신 분들 한 번도 읽어보신 분 없죠? 지금이라도 있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뒷면 보면 할부거래약관이 깨알같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할부거래약관 한 5조나 보통 이제 카드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5조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딱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3회 할부금 연체였었는데 요새는 2회인가로 바뀌었어요. 2회 할부금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특이한. 그럼 예를 들어서 3회 할부금 연체. 그럼 뭐가 상실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문제는요, 우리 판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고 그걸 박탈하는 건 누굴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채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가 여기에다가 연체이자를 붙여서
다달이 할부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아직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채무자한테 야, 너 도저히 못 믿겠다. 너 기한이 상실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원금 다 내놔라. 청구하고 그래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채권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기한이익 상실 제도가 누굴 위한 제도니까?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를 붙여서 다달이 할부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걸 주장해서 원금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험지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둘째 여길 좀 읽어보세요.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이 행위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칙이다.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는 이게.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따위를 요함이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이건 예외다. 근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따위를 요함이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이. 그럼 요거 X. 어렵죠 조금?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단순화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정조건부 특약이나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표현은 다음에 할 겁니다. 근데 다음에 이걸 비교해서 설명드릴 때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이해가 돼요. 이거 머릿속에 일단 이렇게는 박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한이익에서는 이 정도. 기한이익의 뜻, 누구에게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상실은 뭔가, 상실 사유는 어떤 게 있는가, 상실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조문이 147조부터 153조까지 조문이 7개가 있어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대리 114조부터 시작해서 조문 40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대리부터 외우자 그랬었죠? 네. 400개도 아니고 4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요것만 외우더라도 대리부터 부관까지 나오는 5문제 중에 4문제는 맞춰요. 조문만 잘 외우셔도. 아시겠죠? 이렇게 민법 총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계약법 하겠습니다.